일을 하는데 결과물을 이제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취미나 오티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손으로 만들어서 만지거나 눈으로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으면 우울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책 내용도 조금 소개를 드릴 거라서 책을 안 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냥 저희 얘기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한 분이 더 오셨네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공유드렸던 영상이긴 한데요. 내 삶에 활력을 주는 진짜 휴식을 가지려면 이제 이 내용이 세바시 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티움 저자이신 그 문요한 선생님 세바시 영상인데 작가님 보셨나요? 네. 책도 재밌게 봤고요. 영상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휴식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오래 잘 쉬었는데 쉬는 것 같지 않다는 질문에 이제 그 많이 공감을 하셨대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을 뿐 그게 진짜 휴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채워주는 휴식이 이 진짜 휴식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되게 크게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쉴 시간은 많아졌는데 막상 쉬는 시간은 많지만 그렇다고 이게 막 에너지가 생기거나 막 나의 삶의 활기가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되게 그 체감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가장 안 좋은 휴식이라는 얘기가 휴식을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휴식이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런데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는데 달리는 거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힘든데 막 열심히 막 억지로 달리는 거죠. 달리면 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뭐 달리면 뭐 살이 빠지고 여러 가지 건강이 나아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리시는데 그 달리기가 되게 괴로운 사람도 있고 달리면 되게 즐거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오티움이 달리기로 내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 일이랑 똑같거든요. 뭐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정말 좋은 휴식은 뭔가, 좋은 에너지는 뭔가, 이런 얘기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리는 그 순간의 쾌감을 좋아하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명상 같은 것도 휴식이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거나 앉아 있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고문이 되면서 적절한, 그러니까 남들의 휴식이 다 나의 휴식은 아니라는 그런 점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지만 오히려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휴식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쉴 휴, 숨쉴 식이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서 휴식이래요. 근데 이 되게 기가 막힌 게 한자가 풀이를 하면 그 쉴 휴자도 나무랑 사람이 합친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이 기대서 쉬는 모양.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와닿으면서 뭐 식자, 숨쉴 식자도 보면 그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는 것이다. 숨 쉬는 것이다. 뭐 이런 게 되게 좀 철학적인 뜻이 담겨있는 휴식이라는 단어여서 되게 좀 마음에 좀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에 빠져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인가? 그런 휴식을 오티움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티움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제일 원하는 거. 그리고 쉬면서 에너지가 다시 재충전되는 것.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 8g의 행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본인 책 얘기하려니까 부끄럽고 민망하지도 부끄럽지만 마침 주제가 맞아서 주제가 진짜 너무 딱 맞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좋았어요.
또 되게 일러스트 이뻤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일러스트에만 힘을 줬습니다. 따끈따끈한 책인데 사실 좀 네, 코로나 많이 때문에 묻혔죠. 오히려 네. 묻혔죠. 좀 안타깝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네. 그 책 이야기에 앞서서 네. 이제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네.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라디오 작가로 시작을 해서 라디오 작가를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두 분의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맨날 이제 라디오 작업은 매일 이제 원고를 쓰는데 양은 되게 많은데 항상 뭐 내 컴퓨터 파일 안에 있고 언제 이제 방송이 끝나면 다 묻혀버리니까 아 되게 조금 지칠 때가 있어요. 라디오 작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태 뭐 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이제 결과물을 눈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방송에 항상 날려보내고 뭔가 열심히 썼는데 내 결과물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 보자. 이래서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자는 당장 원고료가 들어오는 일이 아니니까 뭐 다음 달에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미루니까 1년, 2년 계속 미루게 돼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마감이 되어주는 동력이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는 동력이 되자 해서 이제 셋이서 서로 마감을 준 거예요. 이제 셋이 했기 때문에 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선배들과 이제 좋은 시간, 책을 썼지만 좋은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드디어 손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물론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약간 자기 위안, 스스로를 위로 이런 만족도가 있었던 작업. 왜 요즘에 그 개인적으로 책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독립서점 또 독립출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작가가 아니어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일기를 쓰지만 내가 어떤 글을 쓰지만 그냥 맨날 컴퓨터 안에만 있는데 맞아요. 어느 이제 딱 책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또 쓰고 싶은 또 에너지가 생기고. 그 옛날에는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책을 내셔가지고 누구나 작가가 되실 수 있는. 그게 또 계속 작업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 보시기를 또 이렇게 틈새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세 명의 작가가 이제 원고를 모은 거고요. 라디오 코너의 라디오의 코너였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런 걸 되게 사랑했대. 뭐 어떤 거에 되게 집착했대. 막 이런 것들을 자료들 막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방송 코너를 했었는데 그 코너 원고를 이제 모아서 한 100여 명의 이제 유명 인사들이 있었던 걸 책으로는 한 36분만 딱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중에 또 몇 분을 아주 엄선을 해서 저희가 재밌는 얘기로 한 6분 정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8g의 책 이야기를 제목을 이제 왜 붙이게 됐는지부터 처음에 얘기를 드리면 그 베토벤의 이제 일화를 저희가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토벤이 커피 덕후였다고 해요. 많이들 아시죠? 그래서 그 하루에 빠짐없이 가계부를 쓸 정도로 되게 가난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장으로서 피아노 연주하고 막 엄청 힘든 시간을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시절에 커피가 처음 나오고 전파되면서 되게 고가의 커피, 그다음에 이제 커피가 소개되기 시작됐을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도 엄청 비싼 이제 이런 시절이었는데 엄청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열심히 했는데요. 꼭 그 매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작곡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원두 60알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작곡하고 하나 둘 세 가지 해서 커피 기계에 갈아서
원두 그램을 했더니 8g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렇게 항상 8g을 맞췄는데 항상 커피를 마시다 보니 그 8g이 가장 맛있는 맛이더라. 이거를 이제 본인이 터득을 한 거지. 본인만의 그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올 때도 꼭 한 사람 60알, 너 그래 또 너 60알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60알이고 세서. 그러니까 저희가 베토벤의 노래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람의 성격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세서 꼭 진짜, 세서. 네.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쪼잔하게 좀 이렇게 그렇대요. 정확하게 그게 세서. 그분한테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맛을 내서 네. 완벽한 맛을 대접도 하고 마시는 게 본인한테 너무 행복했던 거죠. 재밌는 게 지금 현정 작가님이 바리스타 과정 자격증을 따고 계신데 네.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현대에서 바리스타들이 가장 커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대요. 맞아요. 제가 맨날 그 필기 시험도 보고 이제 실기 시험도 보는데 그 에스프레소를 이제 기계에서 추출을 할 때 그램을 재거든요. 정확하게 딱 6g에서 10g 사이인데 학원은 아니거든요. 학원에서 알려주는 건 8g이에요. 8g을 딱 재서 정확하게 재서 이제 오차도 있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오차는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하는 걸 8g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베토벤은 몸으로 알았던 그거를 거를 몸으로 터득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시곤 했던 것들이 베토벤에게는 너무 큰 위안의 시간이었고 그 60개를 세는 그 시간이 60가지 영감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했대요. 한 잔의 원두를 만들 때. 그 시간이 본인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접하고 보니 이 아무것도 아닌 8g이 한 사람한테는 되게 큰 행복이고 되게 소중한 거구나. 누구한테는 되게 하찮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만은 되게 소중한 행복 그런 것들을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도 찾았으면 좋겠다. 딱 8g 지의 행복 이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엮어보자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네. 8g 행복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네. 약간은 소확행 느낌도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에 약간은 트렌드가 뭔가 트렌드에 맞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리추얼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리추얼이 뭐 그냥 영어 뜻으로 보면 약간 의식이나 예식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나만의 매일 반복하는 어떤 행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의 리추얼은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커피 60알을 갈아서 마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작가는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커피는 시간을 주지만 그의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연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리추얼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죠. 본인의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어떤 뭐 커피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시니까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차라고 빈속에 차를 마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매일 쓰는 가계부 뭐 이 키워드가 있는데 뭐 베토벤이 매일매일 가계부를 썼다고 그러대요.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본인이 소비 지출을 적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서 매일 가계부를 적었는데 스승인 하이든과 커피숍에서 만났나 봐요. 근데 거기 가게들 그런 게 있었대요. 하이든 코코아, 나 커피 이랬는데 본인이 계산했다. 이거를 꼭 적어놔. 내가 스승의 코코아 값을 내줬다. 이걸 꼭 적었다고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네요. 네. 좀 짠돌이시기도 했겠구나. 그만큼 살림이 어려웠다는 좀 생각도 들고. 근데 좀 재미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별로 작은 시간이거나 혹은 대단한 행위가 아니어도 뭔가 나를 오롯이 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타자기 덕후. 네네. 이게 또 톰 행크스 이야기가 나와요. 톰 행크스 배우로 너무 많이들 좋아하시죠. 근데 톰 행크스가 타자기 덕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 진짜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나다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앤틱 타자기, 뭐 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타자기, 또 이제 막 그렇게 100대가 넘는 빈티지 타자기를 모았대요. 여기저기 있으면 막 가서 찾아서 오고, 만약 배송비가 더 비싸면 굳이 그 비싼 배송비를 다 들여서까지 그걸 어디서든 사오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 행사 초대장이나 연하장 이런 거를 이제 직접 타자기로 본인이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2014년에는 행스라이터라는 타자기 앱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치면 타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앱도 만들고 이런 걸 많이 만드셨다고 해요. 타자기 덕후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타자기 소리요. 그래서 이제 책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그 타자기 관련 다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대배우 정말 아주 유명한 스타를 섭외를 하려고 타자기를 선물로 보냈다. 그랬더니 톰 행크스가 흔쾌히 출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 미끼도 이제 타자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집한 것만 이제 멈춘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데 뭘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소리를 내려면 뭘 써야 해야 될 거 되잖아. 같아요. 뭘 쓰고 싶은 거야. 또 이게 두드리는 맛이 있어서. 그래서 소설을 썼대요. 17편의 단편 소설을 써서 2017년에 소설가로 데뷔.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죠. 타자기 소리가 좋아서 그렇죠. 소설을 소설가가 썼다. 됐다. 네, 정말 소설집 제목은 타자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책이라고 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아직 하영님께서 지금 다큐 한번 봐야겠어요 하셔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좀 준비했거든요. 네, 단편 소설집에 대한 광고. 이거 있나 꼭 뒤에?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이거 다 끝났어. 이것만 먹어. 혹시 그 유튜브 지금 같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구나. 잠깐만요. 이 공유를 다른 걸로 새로 공유해야 돼요. 네, 됐다. 이제 보이시죠? 소리가 소리가 네, 이런 지금 이게 책을 홍보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 취미가 이렇게 제2의 직업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사례가 이미 뭐 배우로 성공했는데 거기다 책까지 소설까지 쓰니까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네네. 너무 바람직한 취미가 그 이분의 표현력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타자기를 치다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마치 마음의 대장간에서 그를 뜨겁게 다듬는 대장장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래요. 그래서 와 진짜 표현력 다 되신 거죠. 오지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이렇게 톰 행크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오티움을 이제 개발을 하신 분도 있고 자기 치유로 오티움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덕후의 오티움이었고요. 두 네. 번째는 치유의 치유의 오티움. 오티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의외의 인물이에요. 숙종. 숙종이 고양이 덕후 양집사였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약간은 그 이야기나 명언이나 이런 게 좀 다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왕의 이 역사는 다 기록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도 다르게도 적혀 있고 네, 막 여기저기 여러 있어서 되게 그 모으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하는데 되게 너무 많이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숙종 이야기도 여러 곳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걸 조금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그 숙종이 이제 조선의 19대 왕으로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원래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인 명성황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성질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르니 애미 나도 감당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인격이 조금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런 말이 남아 있을 정도면 진짜 이런 심했다. 이야기가 이제 전해질 정도면 좀 심했겠다. 많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녹인 요물. 아이가 있죠. 녹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사실은 뭐 사극에 가장 많이 나온 것처럼 많이 등장했죠. 마음고생이 많이 심한 분이잖아요. 뭐 인형왕후, 장희빈, 네, 장희빈 그래서 이렇게 세 차례 단파 싸움도 하고 치정극 막 그쵸. 죽고 해위 죽이고 사야 장난 아니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막 혼란한 마음을 사실은 정부 칠 때가 좀 없고 또 그래서 자기는 강인한 성격이니까 뭐 사람한테 이렇게 성을 붙일 수는 없었을 거고. 그래서 고양이한테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퍼스트캣 노란 고양이. 네.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는 이제 금덕이라는 고양이를 이제 구해줬는데 금덕이가 금손이라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유난히 그 왕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느 날 아버지 현종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다가 금손이라는 고양이를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정확한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 그냥 저희가 쉽게 금손이라고 통일을 하면은 항상 밥상 옆에서 왕위의 밥상 옆에서 아니 근데 진짜 뭐 사극에서도 본 적이 없고 그렇죠. 뭐 무슨 왕실 애완동물은 많이 있었잖아요. 뭐 영국의 무슨 강아지, 뭐 중국 황실의 강아지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조선의 왕실에 고양이가 있었다는 건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분이 밥상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고기 이렇게 손으로 막 다시 발라서 고양이 주고 뭐 일할 때 막 품에 안고 일할 때 이제 막 어명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리고 뭐 다 정사 듣고 이러시는데 고양이 계속 이렇게 만지시고 계시고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너무 고양이를 아껴서 후궁들이 그렇게 질투를 그쪽에다 다 애정을 주니까 그렇죠. 안겨보기 힘든데 고양이는 항상 24시간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금손이조차도 엄청 개냥이었다는 얘기가 있대요. 막 엄청 졸졸 따라다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안 먹어. 왕이 준 것만. 왕집사 뭐 하는 게 왕이 준 것만 먹어. 왕집사 직접 시키고.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고양이.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게 개냥인데 또 그 숙종만 바라보는 숙종바라기 일편단심이었고 뭐 아닐 거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근데 막 진짜 그 내가 고양이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궁궐이고 왕은 집사야.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다 금손이는. 진짜.
근데 이제 이별의 순간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또 숙종이 죽고 나서 금손이도 식음을 전폐했대요. 그래서 이제 울다가 며칠 뒤에 이제 따라서 죽고. 따라 죽고. 그 인형왕후가 이제 그 비단 옷을 입혀서 숙종 곁에 묻어줬다. 아, 같이 묻어준 거군요. 네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애정을 받았는데 그 참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님으로서 어떤 취미 활동이라는 게 사실 전혀 할 수가 정말 없죠. 그러니까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다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것도 모든 게 다 그런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약간 숨통이 튀는 존재가 금손이하고는 정말 어떤 것들을 많은 교류를 하고 많이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엄청 외로워. 그쵸, 막 정서적인 위안을 이제 고양이한테 찾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치유도 좀 하셨을 거고. 그쵸. 요즘에도 고양이 되게 많이, 많잖아요. 그쵸. 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많고. 많이들 위로를 받죠. 강아지와 반려견과 이제 반려묘에게 정말 많이 위로를 받잖아요.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로 자기 치유를 하신 분인데요. 바로 윈스턴 처칠. 처칠 아시죠? 시가를 문 사진으로 항상 유명하신 처칠. 엄청 강한 인상의 그죠? 사진 지금 잘 보이시죠? 인상 표정이 늘 이렇게 뚱하고 눈에는 막 트레이드 마크죠. 막 눈에는 막 이렇게 살기와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독을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독 막 커리커처에 이렇게 늘 그 좋아하는 시가를 입에 문 커리커처를 많이 이제 놀리는 데 사용했죠. 애정 어린.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어마어마한 미남이었다. 믿기지 않지만 정말 꽃미남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증거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돌. 처칠. 이게 진짜 요즘의 배우에 못지않은 외모를 가지신 동일 인물입니다. 아까 그분이랑. 정우성 같기도 하고. 진짜 막 옛날에 토탈 이클립스에 나왔던 되게 아름다운 꽃미남 뭐 이런 느낌이. 근데 이분이 되게 유머가 뛰어나셔서 네. 어떤 일간지 만평의 처치를 불독으로 그려놔서 이제 비서가 막 보여주면서 막 화를 냈더니 더 웃으면서 야, 저 초상화보다 더 똑같잖아. 바꿔 달어. 막 이런 식으로 바꿔 달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이분이 진짜 시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전쟁 중에 그 처칠의 시가를 전속으로 이렇게 납품하는 담배 그 상점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도시에 폭격이 일어나니까 폭격이 끝나자마자 그 상점 주인이 전화인가 뭘 해가지고 그 총리님의 시가는 무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로 진짜 시가 사랑이 또 특출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또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뭐 일화도 재밌고 뭐 말도 재밌으신데 약간 갱스터 뭐 이런 사진으로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진도 요 사진은 아마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기관총에 시가를 물고 기관총을 딱 들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사실 있긴 있는데 원해서 찍은 사진이 아닌데 우연히 찍힌 거죠. 그냥 전쟁 중에 이제 군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했다가 그냥 슬쩍 기관총을 손에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독일의 그 선전장관이 괴벨스가 이게 잘 걸렸다 해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이용을 해서 막 이렇게 뿌린 거예요. 막 현상범 수배지 같이 만들어서 일부러.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이제 일부러 괴벨스가 만든 디스 사진인 거야. 포스터 사진. 처칠은 현상금이 걸린 악질 마피아 두목 같은 놈이다. 막 이렇게 선전 삐라를 대량으로 유포를 했대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너무 웃기다고. 아니 마피아 보스처럼 어. 무자비하게 독일 분들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 그 카리스마 총리다. 정말 너무 좋아했대서 그랬더니 아 이게 선전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역효과가 거죠. 나는 거지. 너무 잘 된 거예요 선전 효과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안 했다는 이건 이제 실패담으로 약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괴벨스가 되게 유명한 능력 있는 선동을 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괴벨스가 실패했던 사례로 처칠. 네. 처칠로 기록됐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이제 업적도 많으시고 존경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러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강해 보이는 인상 그리고 또 많이들 그런 모습에 환호하고 이제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그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승리로 이끌고 많은 그 정치가로서 총리로서 되게 오래 이 임기를 하시면서 존경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우울증에 평생을 시달리셨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처칠이 자기 우울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평생을 블랙독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셨거든요. 우울증을 이제 블랙독으로 비교를 네. 하는데 검은 서양에서는 검은 개를 되게 불길한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블랙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회피나 이렇게 기피의 대상인데 자기의 우울증을 늘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렇죠. 그림자의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수시로 찾아오는 그 우울증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게 수채화. 그림이요. 네네네. 이제 이분이 그 사실 어린 시절부터 좀 부유했어요. 아버지도 정치를 하셨고, 네, 되게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 되게 좋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심한 폭언, 또 어머니 외도 뭐 그렇게 해서 막 방치가 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학교 생활에서도 뭐 낙제, 부적응, 삼수 막 이렇게 계속 성적이 좋지도 않았고, 뭐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고. 그다음에 뭐 선배들로부터 많이 뭐 이간질도 당하고 군대 가서도 고생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군인 시절에 막 포로가 돼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자유당과 보수당으로부터 이제 양쪽의 공격을 받았던 정치 생활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그 밑에서 수많은 공격과 막 비난과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게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람이기에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그림을 그리셨대요. 수채화 이렇게 직접 처칠이 그리신 그림. 수채화입니다. 되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림 그리시는 장면인데요. 물론 시간은 항상 이 시간은 피고 계신데 뭔가 되게 평화롭고 되게 좀 편안해 보이세요. 맞아요. 좀 의외인 거는 수채화를 그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고 이렇게 거침없는 성격하고는 이제 달리 수채화를 즐겨서 그리셨는데 꽃, 풀, 막 왜 나이 들면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지는 자연이 막 좋아지고 나무 막 단풍 막 이렇게 꽃 사진을 막 내가 찍고 있어. 이해되지 않아요? 조금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셨는데 그거를 그런 이제 것들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책도 내셨어요. 취미로서의 그림 그리기, 화가 윈스턴 처칠 뭐 이렇게 책도 출판하시고 유화를 500점이나 남긴 아마추어 화가시래요. 500점이면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보통 화가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500점. 그림 500개인 거예요. 완성작으로 500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그리신 거죠. 네. 지금 저희가 하는 내용 다 잘 들리시죠? 여기 채팅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카톡 말고 여기 줌의 채팅방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줌의 채팅방에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 다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퀴즈를 낼 거예요. 짜잔! 퀴즈를 내서 맞추신 분들을 선정해서 뭐 조그만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 답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네.
퀴즈. 퀴즈. 자, 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 보여주시죠. 중에서 누가 윈스턴 처칠의 그림일까요? 제일 먼저 적어주시는 분께 A일까요? B일까요? 오, 지금 세 분이 B, 네, 하영님, 윤님, 공여사님 B, A. 또 네, 그 약간 선착순으로, 네, 선착순으로 이유진님, 하영님, 윤님, 요 세 분이 지금 B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아셨죠? 어떻게 하신 거죠?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찍으셨나? 네, B 맞아. 네, 정답은 B가 맞습니다. B가 처칠이 그린 그림이고요. B는 A는 히틀러의 작품이라고 해요. 히틀러. 우리가 아는 히틀러. 네. 이것도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답을 얘기하셨네요. 너무 어려워 히틀러는. 우리가 언급을 안 했잖아요.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든 건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전혀 그림이랑 연결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둘 다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었나? 이 시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경매가 아니면 뭐 예술 수준 작품 뭐 이런 걸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히틀러를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어린 시절 꿈이 화가였대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빈 국립미술 아카데미를 계속 들어가고 싶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재수를 했어. 또 떨어졌어. 그래서 그때 그 입시를 계속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막 뭐 이렇게 관광객한테 막 그려서 그냥 팔고 헐값에 넘기고 뭐 노숙자 쉼터 이런 데서 자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던 거예요. 그 미술 대학에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 히틀러 회고록에 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 학교 떨어지고 준비하면서 배 고프고 막 좌절감에 뭐 길거리에서 자고 그런 게 되게 약간은 분노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가 그 대학에만 붙었어도 미대생만 됐어도 미대생만 됐어도 그 세계 2차 대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고요. 근데 이제 이 히틀러의 미술 작품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까지도 경매 최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대요. 근데 점점 그 히틀러의 작품을 희귀하긴 하지만 소유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5천만 원대로 작품을 여러 개를 내놨었대요. 2019년에 독일에 그 경매 사이트에서 유찰이 됐대요. 아무도 사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처칠의 그림은 상당히 높은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매 기록가가 얼마쯤 될까요? 이거 퀴즈 하자. 처칠의 경매 최고 기록가. 자, 3초 이내로 답하시는 분 근사값에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처칠의 최고가. 히틀러보다는 높다는 거죠. 예. 5억, 10억 나왔어요. 100억? 1억 이렇게 나오셨어요. 거의 10억, 100억 정도이신데 250억. 250억. 이게 좀 애매하다. 어느 쪽이 가까운 걸까요? 어느 쪽이 가까운 건지 우리 막 계산해봐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돼. 근데 지금 10억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장 가깝죠? 근사치네요. 네, 왜냐면 이게 31억 2천만 원. 31억 2천만 원에 이렇게. 처칠의 그림은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나죠. 엄청난 가격이죠. 보통 화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명세 때문에 가격이 비싸냐? 이걸 또 따져보면 그런 건 그렇지는 아니고, 또 네, 않고요. 그 처치의 손녀가 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칠이 다른 일을 안 하고 그림만 그렸어도 넉넉하게 먹고 살았을 것이다. 피카소가 인정한 화가. 처칠. 되게 새롭죠. 마흔이 넘는 나이에 이제 시작한 그림이지만 충분히 위로받고 또 충분히 이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그리시고 열심히 그리시고 이런 말을 하셨대요. 천당에 가면
처음 100만 년의 대부분, 100만 년의 대부분은 100만 년을. 그림 그리는 데만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엄청나게 그 숫자를 너무 통해서 좋으셨던 거예요.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림 그리는 시간만이 음. 너무 좋으셨던 이야기가 담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그리는 게 숫자잖아요. 그래서 뭐 근처에 집 근처, 뭐 시골집, 뭐 연못 그린 거, 시골집 풍경 그리고 이런 게 많은데 책을 팔아서 인쇄가 나오잖아요. 그 인쇄로 담벼락을 본인 손수 지은 담벼락을 그림에 그리기도 했대요. 그런 식으로 되게 좀 평범한 소재들을 많이 삼았는데 그 처칠이 절대 그리지 않은 게 인물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찾아봤더니 왜 인물화를 안 그리세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처칠 대답이 나무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불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평을 한다 이거야. 근데 자연은 불평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풍경화만 그리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너무 여기저기서 온갖 말을 평생 듣고 살아서 말을 안 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그 자리에 있어주는 자연이 너무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리고 너무 위트 넘치세요. 되게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면 되게 좀 까칠하고 그랬으셨겠지만 뭐 그런 고양이라는 것 되게 작은 생명 그리고 그림이라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취미로 이렇게 치유를 스스로 한 왕과 총리를 만나봤습니다. 대단한 분들만. 이제 또 준비한 이야기는 세 번째 주제는 과학과 예술. 과학을 사랑한 예술과 예술을 사랑한 과학자.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헤디 라모라고 아세요? 네, 헤디 라모. 헤디 라모 아시는 분? 맞아요. 40살 이후에 그림을 그렸는데 500장 맞아요. 그리셨나요? 맞아요. 처칠. 윈스 처칠 이야기. 공연사님 맞습니다. 네. 이분 사진 옛날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옛날 사진, 흑백 사진이어서 많이.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성의 약간 대명사처럼 다녔던 사진. 어떻게 딱 보고 떠오르는 캐릭터 혹시 있으세요? 약간 공주님? 보여주시죠. 네, 답을 알고 보여주시죠. 리액션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되게 힘들다.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분이 헤디 라머라는 분이 이제 그 디즈니의 백설공주를 그릴 때 헤디 라머의 얼굴을 보고 그렸대요. 실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의 실제 모델. 진짜 아름답죠. 너무 예쁘죠. 하얗고 이목구비 있고. 이게 저희 주제가 예술과 과학을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께서는, 이 아름다운 미인께서는 취미가 과학이에요. 그 어렵다는 과학이 취미예요. 이 얼굴을 하고 과학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걸 발명을 했냐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건 우리에게 산소와도 같은 산소 같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렇게 GPS 기술이 다 이분 공로로 생겼대요. 그 젊은 시절에 그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하나 주파수 도약이라는 걸 발명을 해서 이제 그런 와이파이, 블루투스 원리를 최초로 개발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선 통신 체계 발명한 과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쁜 얼굴로 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대학을 다니거나 공대 출신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네네.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연기가 좋아서 사실은 이제 중퇴를 하고 독일 베를린으로 가서 연기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이제 쉽게 데뷔를 하긴 하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은 수학과 과학에 너무 재능을 보여서 천재구나. 그리고 뭐 그쪽으로 가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연기가 좋아요. 그리고 본인 하고 싶은 걸 하러 떠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사기 캐릭터다. 이 얼굴에 공부는 안 했어요. 뭐 과학, 수학은 어릴 때 조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천재야.
그래서 이게 하지 진짜 말고. 이 사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기 캐릭터고 그쵸. 그 일생을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너무 먼 나라 얘기가 너무 다른 세계 이야기 그냥 같은데 창작의 이야기 같은 다큐멘터리로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죠. 밤새.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 다큐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개봉이 2018년이었대요. 근데 저희는 뭐 처음 이거 조사하면서 네, 알게 된 알게 영화인데 또 또 이 많은 분들은 아름다움을 또 잘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고편을 살짝 네. 저희가 살짝 어떤 준비했습니다. 저희보다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요. 네. 해체를 안 했었구나. 혹시 소리가 잘 안 소리 잘 안 들리셨나요? 이게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리셨죠? 하지만 저희가 링크를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영상 그것 때문에 보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링크는 이따가 카톡방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할 때 얘기를 안 드린 게 이분이 그건 아시죠? 삼손과 데릴라 혹시 아시나요? 영화? 어릴 때 한 번은 아주 어릴 때 네,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의 그 주인공 데릴라 역을 하셨던 네. 분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할리우드의 그 시스템이 엄청 열악했대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각성제를 먹으면서 그 각성제 아시죠? 잠 안 오는 약. 그러니까 막 무리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곤하니까. 먹으면서까지 이제 촬영을 하는 일정이었대요. 주 6일을 촬영을 해서 그 각성제까지 먹여가면서 이제 약간은 촬영을 하는데 한국 옛날 촬영 환경 생각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막 우리는 주 6일이 뭐야? 주 7일에 막 20시간, 그럴 수 30시간씩 찍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강도 높은 촬영 속에서 그 본인의 촬영장에 이제 트레일러가 있었대요. 대기실 같은. 네, 대기실 같은 쉴 수 있는. 근데 거기서 이제 쉬지 않고, 그러니까 쉬는 게 이분은 연구를 하는 거였어요. 과학을 하셨대요. 네.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밖에 연구를 하셨대요. 쉽게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쉬는 시간에 쉬어라 하면
사람이 쉬거나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제일 좋아하는 걸 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러니까 이분은 그만큼 이 연구하고 뭔가를 과학을 발명하고 공부하고 막 알아내려고 하는 과정들이 너무 재미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안 했으면 못 견뎠다 이런 그쵸. 생각까지 네, 좀 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와이파이를 발명을 하시게 됐냐 이제 이 얘기가 저희가 참 조사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에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분의 그 말을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어떤 젊은 여성도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가만히 서서 바보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모든 것은 다 얼굴로 평가를 받고 내가 잘하는 것, 뭐 내가 뛰어난 점 이런 것들은 전혀 부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와이파이를 발명을 같이 한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 발명자로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면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자기 환경 속에서 이제 동료를 찾은 거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조지 엔테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회상을 하시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작가님께서 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둘이.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밖에는 막 예술가로서 죽어가고 네. 있고 막 근데 저 전쟁이 밖에서 막 나는데 이렇게 아이와 막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헐리우드에서 영화 찍으면서 돈을 벌고 있는 현실이 그러니까 너무 약간 죄책감? 비현실적이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영화를 찍고 있는 게 지금 맞나?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치열한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영화를 찍고 있고 이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런 동료와 피아니스트와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다행히도 그 분이 군수품과 이제 여러 무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긴데 전 남편이 이제 무기업자였어요. 전 남편이라고 하면 이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이제 이미 이제 벗어난 거죠. 이혼을 하고 이제 이혼이라는 것도 없었고 사실은 자기를 예쁜 인형으로만 가둬두고 싶어하는 남편으로부터 탈출을 했는데 그 전에 남편이 무기 거래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늘 들었던 거예요. 몰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그 남자랑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밖으로 놔두는 게 싫어서 집에만 있고 손님들을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기 거래하는 거, 무기 개발자들, 무기 과학자들이랑 자연스럽게 집에서 교류를 하다가 이게 그냥 이야기들 정보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이제 배우를 난 이제 그만두고 워싱턴 DC로 가서 국가 발명가 협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미국 발명가 협회에서 실제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너는 이제 유명 인사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쟁 채권 전쟁을 할 수 있게 돈으로 이제 그런 채권을 판매하는 홍보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네가 무슨 발명이냐 그냥 뭐 내가 이런 걸 발명했습니다라고 가져가도 그냥 아예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대신 너의 얼굴로 얼굴 마담을 해서 너가 그렇게 전쟁에 이바지를 하고 싶으면 전쟁 채권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참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쟁 채권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즈인데 그때 에디 로즈라는 선원이랑 같이 다니면서 막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 여러분 채권 사셨어요? 뭐 채권들 많이 사세요. 그러면 남자랑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키스해 뭐 약간 섹시하고 글래머스한 뭐 그런 분위기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채권을 사면 내가 이 남자랑 키스를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채권을 사면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그 영화 속에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있는 그 헤디 라머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억지로 키스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곤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발명을 해서 하고도 그걸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그런 식으로 도움을 또 그렇게라도 또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와이파이 기술이 어떻게 쓰였냐면 그 어뢰가 있잖아요. 그 잠수함에서 발포하는 어뢰가 이제 그 타겟팅을 하는 게 우선 기술인데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 헤디라머가. 그러면 아무리 적이 어뢰를 이쪽 타겟에 쏴도 그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개발 이미 했는데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여배우니까 너무 예뻐서. 과학자들이 있는데 여배우가 개발을 했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쪽 미국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는 미국인도 아니고 여자고 여배우고 계속 이유를 대면서 인정해주지 않았다가 근데 이제 특허로 인정을 받긴 했죠. 1942년에 네, 미국에서 학년 28세 정도의 이제 그 비밀 통신 시스템이라고 미국 특허청 문서에 올라가 있긴 하대요. 네, 근데 쉽게 그 기술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거의 20년 정도 지나서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에 그때 이제 해군이 드디어 20년 만에 이 헤디 라머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인정을 받은 게 언제였죠? 되게 한참 뒤인데 1997년. 네. 그때 이제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한참 뒤인 2014년에 다 죽고 헤디 라머도 죽고 그 엔테일 같이 발명했던 그 남자분도 돌아가시고 미국 발명가 명예정당에 그때 올려주셨죠. 드디어 이름을 올려. 근데 되게 기가 막힌 게 와이파이 이 블루투스 이 기능이 엄청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작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못 받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2015년 구글에서 이제 헤디 라머 탄생 101주년을 기념을 해서 헌정 영상을 발표를 해요. 왜 구글에 보면 구글 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념일마다 위에다가 로고에다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글에서 헤디 라머 탄생 101주년으로 2015년에 하고 그렇죠. 노 헤디 라머, 노 구글. 헤디 라머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 되게 완전.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멘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맞아요. 되게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여성. 그래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서 어떤 것들이 많이 빛을 보진 못했지만 본인이 이제 어떤 것들, 본인이 좋아하는 일로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과정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래도 많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 연구하는 동안은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은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뭐 네이버 이런 데에 다운을 받거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선물하기 기능이 가능하면 저희가 이 헤디 라머의 다큐를 보실 수 있는 거를 아까 그 퀴즈를 맞춰주신 분 제가 여기 채팅방에 막 지나가서 못 봤는데 카톡방에다 한번 퀴즈 정답자라고 해주시면 방법을 좀 찾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인슈타인. 네, 예술을 너무나도 사랑한 이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평생 실내 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바이올린. 일주일에 한 번 현악 4중주 연주에 참여를 했대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연주회. 거의 뭐 프로 연주 그렇죠. 의례적인
그러니까 약간 인사 대신에 항상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로 인사를 딱 하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뭐 시골에 아인슈타인 잘 모르는 분이 그 시골에 어디 수상을 하러 가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 어. 세미나, 환영 뭐 이런 면에서 그런 데를 갔는데 뭐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설 대신 연주를 하신 거예요. 연주를 한 거야. 그 그랬더니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과학자라고 소개를 안 하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그랬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거죠, 바이올린을. 네.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왜 셜록 혹시 영드 보셨나요? 거기도 셜록이 머리 막 복잡하고 그런 바이올린 키잖아요. 난 이게 이 설정이 아인슈타인에서 따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고 뭔가 그 돌파구가 없고 꽉 막혔을 때 막 연주를 하면 막 갑자기 생각이 나고 하듯이 그쵸. 아인슈타인도 연구하다가 막 막히면 연주를 하러 그냥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막 연주를 하다가 그래 이거야 이러면 또 연구실로 연구 막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 자신을 예술가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이제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한계에 계속 부딪혔던 거죠. 그렇죠. 인간이니까. 근데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위대한 과학자는 위대한 예술가와 같다. 이걸 자기가 본인이 느끼신 거 경험으로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뇌에 스위치가 있다면 음악이 그 스위치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죠. 그렇게 상대성 이론은 직관적으로 떠오른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번뜩. 근데 그걸 떠오르게까지 한 과정이 음악이었던 거죠. 근데 아까 앞서 얘기한 베토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커피 이렇게 갈고 마시면서 작곡을 하는데 영감을 커피를 마시면서 스위치가 딱 켜진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치? 되게 모든 게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도 이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행이 안 되면 그 진행이 안 되는 걸 머리를 계속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걷기. 걸으면 생각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아니 화장실 왜 화장실에서 되게 아이디어 샤워? 뭐 샤워도 하고 뭐 앉아서 막 있으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환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서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많이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분 사진에 바이올린 키는 거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근데 너무 음악가 같잖아요. 진짜 막 머리도 약간 예술가처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유명하대요. 이제 우리가 우유도 있듯 아이들도 5살 아이들도 아는 아인슈타인 그렇게 유명하지만 이제 그 연구하고 뭐 교수하고 공부하고 이러느라고 처음에 공무원이었잖아요. 뭐 되게 소에게 그 봉급을 받는 봉급쟁이여서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에 비해서는. 이제 외롭고 연구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마다 음악으로 이겨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과일 한 접시. 과일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이 밖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인슈타인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빛이 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연구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살짝 제철 과일, 바이올린 그것만 있으면 그렇죠.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이 있고 해야 될 과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 그 책상 안에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 음악이라도 그렇죠.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을 꼭 같이 곁에 두어야 행복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얘기를 또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 하영님께서 나만의 전환 스위치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냥 뭐 저희가 왜 옵티움 찾기를 계속 해봤잖아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외의 것에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걷기도 가능하고 뭐 진짜 커피를 뭐 갈아서 마실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하나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나만의 안전한 대피소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되게 삶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막힐 때마다. 맞죠. 막히고 힘들고 뭔가 이제 다 포기하고 지칠 싶고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이럴 때마다 내가 안전하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공간, 그런 안식처, 피난처 이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책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책은 썼는데 없었는데 아는 분들이 없어. 막 그랬는데 이야기를 해드릴 곳이 없어.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벌써 멘트 마무리를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1부는 이제 네. 8g의 행복이라는 책에 나왔던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제 뭔가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힌트들 같은 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에 몰입하면서 즐거움을 가졌던 것들, 그 다음에 치유가 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뭔가 전환이 가능했던 것들,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주제로 나눠봤는데, 결국은 나한테 맞는 거는 뭔지를 찾아내는 찾아내는 게 가장 찾기 위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우리의 몫이죠. 근데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코로나 때문에 저는 생겼다고 봐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정말 미친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런 거에 정신을 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들만 있기 때문에 정신없이 경쟁하면서 달리다가 전력 질주 도중에 코로나라는 허들을 만나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지금 시간과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가 내가 이제 평생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기쁨을 갖고 그리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OTU를 찾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돌봄 연구소라는 것도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던 게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8g의 행복이라는 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두 번째 책, 살아갈 힘을 주는 나만의 휴식, 오티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9시예요. 네. 저희가 조금 들어오시는 거 기다리느라고 늦게 시작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티움 책 어떻게 보셨어요, 작가님? 네네. 책 오티움이라는 글자 자체가 단어가 뭔지 뜻은 모르는데 뭔가 너무 어렵죠, 처음에는. 그렇긴 한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알고 싶은 느낌?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있으셨구나. 읽어봤는데 8g의 행복과 약간 맥락이 같은 부분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그래 나도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8g의 행복이 명사들의 이야기라면은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만 오티움은 우리의 이야기. 실제 이제 이 책을 쓰신 정신과 의사이신 선생님께서 만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셔가지고 훨씬 이해하기가 앞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사실은 약간 위인전 위인전 저 멀리 이렇게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것들이 조금 높아 위대해요. 수준이 높아.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진짜 우리의 이야기여서 그렇죠. 힘든 분들이 많죠. 더 편하게 읽었고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 소개된 분들이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담을 이제 중간에 안 받으시고 이제 한참 뒤에 다시 만나셨는데
상담을 받았을 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을 텐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제 음. 그런 모티움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 이 코로나 이야기를 시기에 탁 하고 나왔는데 적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기 책 적절했다. 읽다 보니까 선생님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네. 만나신 게 된 건가요? 제가 이 책이 재밌어. 실제 사람들의 경험담이 많이 나와요. 어떤 업티움을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가 실제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시기 전에 이 사례들을 넣으시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가 1대1이 아니라 되게 다수, 그러니까 뭐 한 10명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을 애초에 나누셨어요. 테마를 6개로 나누셔가지고 요가, 필라테스, 발레 이런 것 좀 약간 심신의 건강, 음악이나 뭐 미술 애호가, 뭐 정원, 온실, 뭐 이런 밭, 식물, 뭐 이런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를 6개로 나누셔가지고 페북에 공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여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페북에서 우연히 보고서는 내 얘기잖아 이러면서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그냥 이제 친구의 친구여서 이제 페북을 알게 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메일을 썼고 이제 그분의 인터뷰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의 얘기가 이 책에 170페이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이제 한 자리에 만나서 얘기를 듣는 계기가 됐었죠. 근데 앉아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듣다 보니까 그 작가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인생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한 애정 가진 한 분야를 끊임없이 다듬고 가꾸고 물 주고 뭐 비료 주고 뭐 이렇게 막 갖고 온 그런 과정을 다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뭐 현재의 삶을 더 잘 산다든지 아니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한다든지 그런 실제 사례들을 이제 모으셨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인터뷰를 인터뷰로 이제 좀 소개가 됐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차를 한 11년 정도 마셨고요. 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죠. 처음에는 그 차 중에서 저는 이제 보이차를 마시는데 보이차라고 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 경험담 플러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약간 초보자들의 가이드 같은 개념으로 제가 차 수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었고, 뭐 제가 뭐 1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어떻게 차로 극복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나누는 이제 시간도 됐었고, 그 얘기가 책에 좀 나와요. 뭐 길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좀 여기서 해드릴까라고 생각도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저의 좀 그런 얘기가 이제 저의 차와 오티움이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또 차로 가지고 행사를 할 거거든요. 그때 이 줌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차를 직접 이렇게 드시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남유지 프로젝트 제가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짤막하게 차로 인해서 제 인생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떻게 치유가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말에 꽂혔어요. 어떤 말인가요?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가 생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가는 대체로 여유와 한가함을 의미한다. 그렇다 보니까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휴식이라고 여기고 남는 시간을 여가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시간. 너 여가 시간에 뭐하니? 이런 거. 여가. TV 봐. 뭐 아무것도 안 해. 나 영화 봐. 뭐 나 자. 이러한 여가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이제 수동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원이 된다. 수동적. 그쵸, 네.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아무것도 안 해야만 될 것 같지 않나요? 막 그냥 여가는. 쇼파와 그쵸. 하나가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거예요. 여가는 그 쉼과 함께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채우는 거죠. 에너지가 이제 일을 하고 이러면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지치잖아, 사실. 짐 빠지고. 일을 갔다 오면. 그거는 에너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는 에너지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아, 그렇구나 했는데 되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맞아. 저도 그러니까 그 구절 되게 좋았어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난 이제 쉬어야 돼.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다시 내 회사를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충전이 돼야 된다. 재충전해서 가야지. 그쵸. 왜 주말에 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서 TV만 보고 음식만 시켜 먹다가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 컨디션과 그다음에 주말에 아주 타이트하게 1박 2일 여행을 가는 거랑 사실 어느 쪽이 더 개운하게 월요일에 출근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전자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제 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서 나 너무 개운해졌어. 나 너무 힘이 생겨서 이런 경우보다 나 뭐뭐뭘 했더니 나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그 균형이 중요한데 평소에 많이 쓰는 기간은 쉬게 하고 요런 건 좀 쉬게 하고 이런 건 쉬게 하고 이제 잘 쓰지 않는 기간 몸을 쓰던가 아니면 이제 몸을 쓰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영화를 보시든지 문화 활동을 하신다든지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책을 보신다든지 이렇게 반대로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기관을 잘 써야 균형에 맞춰서 그렇게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는 말이 여가에 대한 재해석? 맞아요. 쉬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우리의 개념? 네. 그게 사실 여가라는 말을 그 오티움이 라틴어로 여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문효원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게 오티움을 여가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는 또 그거를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남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뭐 살아갈 힘을 주는 나만의 휴식이라는 이 부제도 있지만 이제 앞에다가 오티움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하나 쓰신 게 있거든요. 여기요? 정의.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능동적 여가 활동. 그쵸. 네네. 기쁨을 주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해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돼. 수동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제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고 익히는데 능동적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계속 뭔가를 하는 데서 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고 점점 깊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오티움이다. 이제 일예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를 좋아해. 영화 보는 걸 좋아해. 그냥 영화만 계속 보는 건 오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해?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 감독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오타쿠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나름의 전문가가 되는 전문성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시나리오를 써볼까? 영화 평론을 할 수도 있고 평론 글 블로그에 영화 평론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영화 감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그 모든 동기가 돈이 아니라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전공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아까 그 톰 행크스가 타자기 소리가 좋아서 뭘 칠까 하다가 소설을 썼듯이 이런 것들이 정말 능동적인 영화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난 여태 어떤 영화 활동을 하는 것일까라는 반성을 할 만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작가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글이 잘 안 써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글을 쓰면서 막 힐링도 되고 막 기쁨도 되고 충전도 되는데 우리는 모티베이션이 돈이 통장에 뭐가 꽂혀야지만 이게 써지기 때문에 참 오티움 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반대를 하라고 하잖아요. 반대를. 네, 내가 쓰지 않는 다른 분. 네. 제가 선택한 구절은 이거예요. 건강한 성인은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 어릴 때는 주변에서 힘들다 울고 막 이러면 왜 그러니 아가야 막 다 돌봐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도 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 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죠. 그쵸.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 위로의 핵심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 바로 그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 오티움인 거죠. 내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동적인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들.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하고 또 때로는 내가 나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제 그 차를 만나게 됐던 과정이랑 뭐 차가 어떻게 나를 바꿨냐 나는 차 마시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더니 이제 그 분께서 이제 표현을 해주시기를 그 차가 저의 주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좋은 표현들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책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쉽게 한 번에 쓱 읽혔던 책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방법을 많이 좀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OT는 어떻게 찾느냐, 남들은 어떻게 찾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나가면 좋으냐, 뭐 이게 어떻게 해야지 OT용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자세하게 좀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너무 재밌어 뭐 이런 책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쭉 뭔가 체크해볼 때 도움을 주는 책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슬슬 좀 해볼까요? 그 8g의 행복이라는 책을 쓰신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책을 쓰면서 남이 이렇게 유명하신 명사분들의 이야기지만 그분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막 쓰면서 정작 계속 스스로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난 뭘 좋아하지? 나는 뭐에 그렇게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지? 그런 시간들이 행복한 게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뭐 한 거지 여태? 오히려 이런 자책도 드는데 그래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 시점부터 고민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나는 뭘 할 때 제일 재밌었고 어릴 때는 꿈이 뭐였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뭘 좋아했고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또 좋았던 건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너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니? 라는 한 가지 질문인데 너무나도 계속 다양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너무 좋았고 사실은 지금도 그 고민과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달리기를 사실은 잘 못 달리는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이 남산인데 라디오는 이제 데일리로 원고를 써요. 그러면은 하루에 A4로 20장, 30장, 20, 30장을 써요. 방송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근데 매일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쓸 수도 없는데 매일 좋은 얘기를 써야 돼. 심지어 우울한 얘기 아니고 항상 밝고 희망에 가득 찬 얘기를 써야 돼. 하지만 눈치채지 못하게.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다가 앉아있다가 그냥 운동화 신고 남산을 막 가요. 한 시간을 뛰잖아요. 그냥 뛰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요. 그럼 거짓말처럼 앉아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믿기시죠? 그 완전 체험을 하신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뭘 할까 막 머릿속에 막 뭐가 뒤죽박죽이 있잖아요. 뛰면서 이것들이 숫자가 막 이렇게 병 속에 자갈들 대충 넣어놓으면 흔들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 느낌인 거예요. 뭔가 제 몸이
가시적으로 보는 느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달리기를 열심히 했으나 또 너무 게으름이 막 계속 수시로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파서 못 뛰어.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어떻게 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조금 오래 좋게 천천히 할 수 있을까의 방법으로 이제 산책을 선택을 해서 산책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간들을 온전히 즐기고 있고 또 즐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그러고 있고 선생님 만나서 차 마시는 거 보이차 또 저 커피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탕 커피 사탕 먹고 그래서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 반을 끊어서 국비로 내일 배움 카드를 끊어서 깨알 또 정보를 내일 배움 카드.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거짓말처럼 오늘 자격증을 따고 왔습니다. 와 2급 자격증. 2급. 네. 기초긴 하지만 뭔가 대단하죠.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숍 가면은 어떻게 막 추출하시는지 막 눈으로 보고 이럴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뭔가 배운다는 건 시험도 보거든요, 막. 네. 배운다는 건 뭔가 나의 변화를 내가 스스로 나를 보는 과정이어서 내가 그 오티우미 커피가 꼭 아니더라도 아 이런 과정은 이 정도구나 나에게 이런 재미가 있는데 여기까지구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려고요.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서 이것도 배워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찾아보는 시간을 네. 지금 축하의 말씀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쵸 바리스타 체험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과정 저희가 이제 구급약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는데 네. 진짜 좀 힘들 때 막 정말 막 좀 막 위로가 필요할 때 막 이럴 때 어떤 구급약을 쓰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구급약이라는 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장 내가 너무 힘든데 아까도 책에서 말씀드린 친구한테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 그렇죠. 듣기 싫어해요. 그걸 이제 나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근데 누구에게 갈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진짜 당장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는 산책, 조용한 뭐 둘레길, 뭐 남산길 산책,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찬바람 산책하고 찬바람 부는 데서 뜨거운 차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긴급 처방으로 저는 구급약으로 지금은 쓰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오티움으로 나를 개발하면서 뭔가 약간 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예정이에요. 그 이사 가시잖아요, 좀 이따가.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야심찬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선생님 때문에 이제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왜 집에 다 옷방 있으시죠? 옷방 하나쯤 있으시죠? 창고방 같은 거 하나 옷방,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옷방은 있는데 내 방은 없는 거예요. 내 방. 이제 혼자 싱글로 사시는 분은 있으실 텐데 왜 싱글로 살아도 옷방이 아니라 침대와 침대방이죠. TV방이에요. 네. 근데 저도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제 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옷방은 있어요. 나는 없는데 옷들은 방이 있어. 너무 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방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남편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동의를 해서 근데 이제 창가가 있는 테이블이 있는 그다음에 이제 선반에 차호와 좋아하는 차들을 넣고 뭐 커피 드립 뭐 이런 기구들도 넣고 흐뭇하게 보면서 글 작업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나만의 차방을 만드는 게 이제 지금 작은 꿈이 됐어요. 선생님 이미 있으시죠? 저는 아주 오래 걸렸죠. 너무 볼 때마다 부러워서 그림까지 다 제가 눈으로 스캔해놨어요.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원래는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구조였어요. 뭐 방이 한 개는 아니고 뭐 있지만 메인 방에는 침대가 항상 차지하고 TV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방에서는 자거나 TV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TV는 뭐 거의 천으로 덮어서 안 보고 침대를 정말 침대가 딱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방인데 거기에다 그냥 옮겨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큰 방을 이제 차방 그리고 이제 방 한가운데 테이블 2m짜리 더 넣고 양쪽에 이제 딱 수납장을 해버리니까 거기가 사실은 생활의 중심인 거예요. 밥도 먹고 밥 먹으면 식당이고 작업하면 작업실이고 차를 마시면 차방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 공간이 딱 그 갖춰지니까 약간 삶의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누울 수 없으니까. 누우려면 누울 수는 있지, 누울 수는 있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울 수 없다는 건 네. 되게 사람을 이렇게 앉아 세워서 뭔가를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적이 분명한 거죠. 여기서는 이런 것을 하는 곳이라는 게 딱 만들어지면 그게 마치 내 삶의 어떤 중심이 되고 가장 큰 기둥으로 내 삶을 바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의 그런 방을 만든다는 거. 작가님의 마지막으로 저희 뭐 좀 마지막으로 행복. 이게 참 빼놓을 수 없는 게 모든 삶의 이유를 찾아가 보면 행복으로 귀결이 많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뭐 소비를 한다든지 행복을 위해서 막 뭐 전세를 빼서 세계 여행을 가거나 막 이런 거창한 어떤 방법으로서의 행복은 아니고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몇 개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햇볕에 바짝 마른 빨래를 되게 좋아해요. 햇볕이 쨍쨍하고 미세먼지는 없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빨래를 넣으면 그 빨래가 바짝 마르면서 나는 햇볕 냄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 게 너무 좋아해서 나는 이 순간 되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근데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일을 해야 되고 단지 햇볕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밖에 내다 놓을 수 있는 것일 뿐인데 밖에 내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 그 순간이 나한테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되게 행복의 조건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얼마 전에 뭐 아침 10시에 차 마실 약속이 있어서 저쪽 은평 뉴타운 쪽에 가는데 거기가 진짜 외지고 나무도 많고 시골 같아요.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막 단풍 지고 햇살 막 반짝반짝 거리고 조용하고 근데 그 풍경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행복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고 좀 사소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월급 주는 생활비를 벌러 월급 주는데 출근을 했었다가 이제 퇴사를 했는데 이 또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직장인일 때는 주말이 손꼽아 기다려지는데 지금은 매일이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도 공휴일도 하나도 안 즐거운 거야. 그래서 행복은 불행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구나. 나에게는 적당한 불행도 필요하고 그 불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이 뭐 대단치는 않아도 행복하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나의 그런 어떤 자세가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이 알아차림을 계속 좀 단련시켜서 내 인생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거.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약간 저의 또 다른 목표 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너무 처음 좀 이렇게 해보거든요. 저희 뭐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저희만 수다 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돼요. 같이 좀 참여하고 뭐 이렇게 진짜 얘기도 듣고 저렇게 쟤네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셨을까봐 조금 걱정도 되고 아니 근데 정말 저희는 온라인으로 할 생각 전혀 없었고 다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넓은 공간 빌려서 다 같이 이렇게 뵈려고 했었는데 참 이런 오프라인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네. 커넥션 되는 듯한 느낌. 윤님 너무 감사하다고. 좋게 네. 들으셨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소확행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확행도 좋지만 소확행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난지행이라고 요즘에 난이도가 있지만 난이도.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약간은 오티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그거잖아요. 그 한 가지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더해가고, 뭐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직업으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저처럼 사이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넘어가는 난지행이 약간은 또 좀 또 다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 오티움이라는 책 제일 앞에 보면 요 말이 나와요. 여기 딱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몇 개 되지 않은 글씨에 나오는 게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 나답게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는 이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모든 걸 좀 다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하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것도 나오고 내가 어떨 때 불행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나오는 거고 모든 것이 나를 잘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돌봄 연구소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주제를 이제 미션을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주제 이외에도 항상 스스로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과 나를 알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좀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요 문장을 마지막으로 오늘 좀 자리를 네.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저희가 9시 반까지 하는 게 사실 목표였는데 거짓말처럼 29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마이크도 키셔도 되고 화면도 키셔도 되거든요. 혹시 켜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남은 분이 4분이신데 혹시 한 분씩 마이크 키실 수 있으면 지금 윤님이 마이크 켜져 있거든요. 화면도 네. 윤님. 처음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네. 네. 저 중간에 뭐 좀 먹느라 화면을 껐어요. 네. 네, 너무 늦어져서. 너무 덕분에 잘 들었어요. 너무 공감 가는 얘기도 많았고요. 너무 좋았어요. 작가님도 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남은 기회 잘 부탁드립니다. 풀백. 네. 네, 저도 저희- 잘 부탁드릴게요. 인증률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그쵸. 너무 어렵나요? 약간 주제가 어렵진 않아요?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어려울 때도 있긴 해요. 막 처음에 네. 오티움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라가지고 이거 이렇게 글을 인증을 하면서 내가 쓰는 게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점점 알아가는 게 더 좋은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네. 자, 그러면 다른 분 혹시 화면이나 소리 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제 윤님 은서가 할게요. 혹시 뭐 다른 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화면 켜주세요. 부담. 아니면 그냥 여기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은희님 남겨주셨거든요. 네. 오늘이 오티움처럼 재충전되는 시간이셨대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도 후기를 좀 가볍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모임을 하면 어떤 식으로 소모임을 했고 뭐 어떤 후기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후기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공유사님. 그러니까 오티움이라는 단어도 어렵지만 사실 진짜 이 책을 막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다니. 네네네. 바뀌시구나. 네네. 바뀌시구나. 그냥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저희 여기 채팅방 네. 말고 이제 카톡 저희 오픈 카톡방 이제 거기서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밖에서까지 들어주시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 네. 이제 다음번에 차회 소모임 주문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같이 드실 차를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같이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맞아 화면을 네. 못 켜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